KBS 라디오 재난안전 특집 한반도를 수호하라. 지진, 폭염, 미세먼지, 폭우, 가뭄, 기후위기, 저출생, 수많은 재난이 일상 가까이에 와 있어. 재난에 둘러싸인 한반도, 누가 지킬 수 있을까? 깨어나라, 한반도 수호단! 안녕하십니까. KBS 라디오 재난안전특집 깨어나라 한반도 수호단의 김세영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KBS 1라디오에서 이번 주 추석 기획으로 다가올 재난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대비할 수 있을지 재난안전특집 깨어나라 한반도 수호단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땅, 불, 바람, 물, 마음 5가지 주제로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벌써 3번째 시간인데요. 어제 불 폭염에 이어 오늘은 바람, 미세먼지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KBS 라디오 재난안전특집 깨어나라 한반도 수호단 3번째 시간 바람, 미세먼지의 한반도 수호단이 되어주실 두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먼저 고려대학교 건강영향 특성화 미세먼지 연구 관리센터장을 맡고 계신 이종태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종태입니다. 네. 그리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의 백위남 동부가 지역대응 초미세먼지 사업단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네, KBS 라디오 재난안전특집 깨어나라 한반도 수호단 3번째 주제는 바로 바람, 미세먼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단장님, 최근에 하늘이 꽤 맑습니다. 그래서 몇 년 사이에 하늘이 맑아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과거보다 하늘이 좀 깨끗해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정말 대기질이 좋아졌을까요? 예, 최근에 데이터로 보면 이제 2016년에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연평균 농도가 한 26 정도 됐었는데요. 코로나 때 이제 경제가 주춤하면서 이제 2020년에는 한 19 정도, 그리고 최근에 2024년에는 16 정도로 절대적인 농도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연중으로 보면 이제 미세먼지 농도가 겨울에는 높고 가을에는 낮은데 9월이 또 가장 깨끗한 상대적으로 그런 시기라 네. 사람들이 더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오늘 굉장히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먼저 일단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대한 이제 오해와 진실 그리고 이 정보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교수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차이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제 사실은 공기 중에 있는 공기 오염 물질은 가스 상태로 있는 오염 물질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입자 형태로 있는 오염 물질들도 있는데요. 특히 입자 형태로 있는 오염 물질들은 그 입자의 크기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인체 위해성 관점에서 보면은 그 입자의 크기가 어느 정도 작은 것들이 이제 중요한 이제 공기 오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나라 용어 관점에서는 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가 10 마이크로미터 이내의 이제 입자 물질들을 저희가 통칭해서 미세먼지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초미세먼지는 그보다 좀 더 작은 2.5 마이크로미터 이내의 작은 그 먼지 입자들을 저희가 이제 초미세먼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이제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면 초미세먼지 농도도 높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이제 비율이 같이 가기도 하는데요. 네. 이제 그게 특정한 기상 조건 또는 특정한 이제 그 오염의 상태에 따라서는 그 비율이 이제 같이 증가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저희가 이제 황사 얘기를 좀 나누게 될 텐데 그때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저희가 나눌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럼 단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을에는 좀 줄어들고 봄철에 좀 늘어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그게 미세먼지는 그러면은 주로 봄철에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들 중국에서 넘어온다 막 이런 식으로 예. 말씀 많이들 하시잖아요. 예.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일단 뭐 계절적인 부분은 이제 기상적인 요인들하고 관련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지표면에서는 이제 공기층이 있는데 그걸 이제 어떤 대류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숨 쉬는 네. 그 공기들을 이제 지표에서 이렇게 섞이게 됩니다. 그런 그 섞이는 이제 그 가상의 높이가 있는데요. 그 기온에 따라서 있는 높이가 높았다 낮았다 하는데 여름철에는 이제 기온이 높으면 풍선처럼 많이 팽창해서 높아지고 겨울에는 기온이 낮기 때문에 이게 그 층이 낮아집니다. 즉 이제 공기의 어떤 그 최적이 겨울에는 줄어드니까 같은 배출이 나더라도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는. 이제 그래서 같이 이제 뭐 겨울에도 자동차 운전하고 여름에도 운전해도 이제 그런 그 농도가 달라지게 되는 원인이 어떤 기상적인 요인이 되고요. 그리고 겨울철에는 이제 추우니까 난방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그 배출이 생기고 특히 이제 저소득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난방 연료가 석탄이라든가 뭐 이렇게 좀 저급한 연료를 쓰기 때문에 오염 물질들이 많이 나오고 또 우리가 계절 기상적인 요인 중에 또 하나가 여름철에는 남동풍이 불어서 이게 태평양에 깨끗한 공기가 오지만 겨울철에는 북서풍이 부니까 이 북서쪽에 있는 이제 중국이라든가 북한이라든가 몽골 지역의 공기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받게 되죠. 근데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지역에는 우리보다 경제 수준이 낮기 때문에 사용하는 연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저급해서 오염 물질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을 이제 우리가 받게 돼서 이제 총체적으로 그런 그 때문에 겨울철에 더 높게 되는 그러니까 어떤 인위적인 부분도 있고 또 자연적인 영향이 같이 혼재돼서 영향을 받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세먼지가 굉장히 여러 요인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럼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을 방금 또 인위적, 자연적으로 나눠주시긴 하셨는데 어떤 거로 봐야 될까요?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 보통 이제 우리가 입자 물질들, 공기 중에 있는 입자 물질들은 이제 오염원, 이제 오염원이라고 한다면 이제 뭐 산업활동 과정에서 나오는 또는 뭐 연소 과정, 화석연료 연소, 뭐 자동차 배기가스 이런 데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배출되는 입자 물질들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의 경우에는 이렇게 직접 배출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공기 중으로 이제 가스 형태의 이제 오염 물질, 특히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질산염이나 황산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나오면 그런 것들이 아까 우리 배 박사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기상 조건이 맞으면 그런 것들이 이제 2차적으로 생성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이제 그 입자 물질,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이제 그 생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배출되는 경우에는 이제 산업 활동, 특히 이제 뭐 우리가 산업 공장이 있다든지 석탄화력 발전소라든지 아니면 자동차가 많은 곳 그런 것들이 직접 배출되는 곳이 많겠고요. 네. 또 그런 것은 당연히 그 가스 상태의 그 오염 물질도 배출되고 그러면 이제 전구 물질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이 또 많이 배출되고 또 그런 것들이 외부에서부터 유입되면 그런 것들이 2차적으로 이제 미세먼지를 생성하기도 합니다. 네. 그럼 또 다른 아까 말씀하신 뭐 자연적인 원인 이런 게 있을까요? 예, 뭐 네. 추가적으로 우리 이종택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추가하면 이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제 뭔가 농업, 뭐 축산 이런 쪽에서 이제 암모니아 가스라든가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고요. 또 산림에서 나오는 이제 우리가 피촌치드라든가 이런 휘발성 유기화합물들이 우리가 뭐 자동차 배기가스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자연에서 우리 자연의 향, 뭐 여기서 나오는 것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나라 같은 건 산림이 굉장히 우거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또 우리 2차 생성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이제 겨울철 고농도가 될 때는 1차 직접 배출되는 것보다는 이제 2차 생성되는 게 이제 대기 중 반응한 것들이 대부분 차지해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굴뚝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직접 뭔가 제어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원인 물질인 가스상 물질들을 여러 개의 가스상 물질들을 한꺼번에 이제 제어해야만 그거를 억제할 수 있어서 상당히 어떤 과학적 지식이 많이 필요한 굉장히 좀 뭐 난이도가 높은 어떤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전구 물질이랑 이렇게 뭐 원인 물질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결국엔 인위적인 배출을 통해서 나오는 직접적으로 배출되는 미세먼지도 있는 거고 그게 나와서 또 아까 말씀하신 화학적 반응 등을 통해서 또 2차적으로 생성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자연적으로는 또 아까 말씀하신 저희가 식물은 마치 막 맑은 것만 좋은 것만 이제 뿜어내는 것 같지만 그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라는 그런 화학 물질도 있으면서 반응하면서 미세먼지 농도를 더 높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자연적인 그 이제 배출원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이제 뭐 화산 활동이나 그래서 화산재 또는 뭐 우리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산불이 자주 맞아요. 발생하는데 산불도 사실은 자연적인 그 발생원 중에 그냥 대표적인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인위적으로 배출되는 이제 먼지, 그다음에 이제 자연적으로 그런 것들이 기후 변화와 더불어서도 그런 현상들이 자주 발생하게 되면 우리 사회 미세먼지의 이제 농도를 좀 더 짙게 만드는 것이 되겠죠. 네, 이것도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요. 방금 산불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번에 한번 예보에도 없었는데 갑자기 서울 중서부 지역에 우리나라 중서부 지역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엄청 갑자기 올라가는 거예요. 밤에. 그래서 이게 뭔가 해서 이제 위성 영상 이런 걸 찾아봤거든요. 러시아 저 북쪽에 있는 산불이 좀 크게 났는데 그게 딱 기류에 맞으니까 우리나라로 쭉 들어오는 통로가 열리면서 그 산불 연기가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막 중국이나 이제 뭐 북쪽 러시아 쪽에 있는 산불들도 우리나라 영향을 주면서 이제 미세먼지 유입이 되곤 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게 아까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아무래도 건강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이제 많이들 챙겨보시잖아요. 근데 가끔 보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크지 않은 우리나라 내에서도 굉장히 지역마다 농도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러면 이제 환경이나 뭐 공기 흐름 이런 거에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지역마다 이제 다른 큰 차이점들은 이제 지역마다 이제 배출의 어떤 그 오염, 배출원이 좀 다른 거죠. 쉽게 해서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산업단지도 있지만 항구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충남 같은 경우에 이제 산업단지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뭔가 발전소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제철소도 있고 석유화학단지도 있고 거기는 또 축산단지도 있고 그럼 그 배출원들의 분포가 좀 다른 부분도 있고 또 지형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산맥들이 막 있어서 이제 바람이 이제 가다가 이제 뭐 정체된다든가 뭐 이런 어떤 또 기상적인 또 우리가 뭐 중국에서 오는 때는 이제 서쪽부터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거잖아요. 그럼 저기 동남쪽쯤 되면 이제 영향이 또 적어지고 뭐 이런 굉장히 복합적인 어떤 원인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그래서 지역별로 이게 좀 어떤 맞춤형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4개의 대기관리 권역을 설정을 했어요. 전에는 이제 수도권만 했던 부분을 이제 중부권 아까 충남 이런 뭐 그다음에 남부권 저 여수학 단지라든가 그다음에 동남권 부산 쪽 그래서 4개의 지역을 이제 특별하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날씨뿐만 아니라 이제 미세먼지 농도 같은 것도 같이 이제 확인을 하는데요. 그래서 근데 아무래도 그 건강 영향 그러니까 그날 그 대기 상황에 따라서 약간 목이 또 칼칼할 수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찾아보다 보니까 교수님께서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되게 많이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3월에 기사를 보니까 교수님께서 2024 세계 최상위 2% 연구자로 선정이 되셨더라고요. 네. 네,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교수님. 어떻게 그게 선정이 되신 거예요, 혹시? 뭐 그거야 뭐 이제 그 저희가 이제 발표하는 논문 그다음에 이제 논문의 인용수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네. 그 아마 그 출판사에서 아마 그런 것들을 이제 점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발표하고 네. 뭐 그래서 건강에 네, 미치는 네. 영향을 되게 많이 연구하셨다고 나와 네. 있어서 그래서 혹시나 그 우리 그러면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안 좋은 건지 또 어떻게 작용하는 건지도 다 네. 연구하셨을 거잖아요. 네. 한번 좀 간략하게 어떻게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제 간략하게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렇죠. 그래도 이제 네. 우선은 아마도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입자 물질들을 저희가 이제 크기별로 이제 구분한다. 네. 근데 이제 작은 것들을 이제 우리가 분류하는데 그 이제 작은 것들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입자 물질이라는 게 우리 몸에 이제 나쁜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이제 들어와야 되는 건데 이제 공기 중에 있는 오염 물질이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려면 일정한 경로, 그게 이제 주로 이제 우리가 호흡 활동을 통해서
호흡기도를 통해서 우리 몸에 이제 유입돼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 몸이 이제 나쁜 영향 또는 건강에 어떤 악영향을 받기 위해서는 그 오염물질들이 폐 깊숙이 침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가스 상태 오염물질은 차지하고 이제 입자물질이니까 이제 우리가 호흡을 해서 입자물질이 우리 이제 상기도 뭐 코나 비강 같은 데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게 이제 입자가 큰 것들은 잘 걸러집니다. 이제 걸러지고 그런 것들이 폐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작은 먼지들이 이제 도달하게 되는데 그 작은 먼지의 기준이 보통 10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것들만 폐까지 도달한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PM10, 그러니까 10마이크로 이내의 이제 입자 물질들을 미세먼지라고 통칭한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거가 이제 초창기에 좀 이제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적으로는 PM10을 미세먼지라고 하지 않고 호흡성 먼지라고 얘기합니다. Respirable particle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호흡성 먼지라고 하는 이유는 10마이크로보다 작은 먼지들만 폐까지 도달한다. 폐 영역에 우리가 호흡하는 영역에 도달한다. 그런 의미에서 호흡성 먼지라고 얘기하고 그 중에 또 우리가 들여다봤더니 2.5 마이크로미터를 기준으로 그보다 좀 더 작은 것들은 좀 더 많은 양이 폐까지 도달하기 때문에 건강 피해가 좀 더 클 수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얘기였고요. 그래서 2.5를 호흡성 먼지 중에서 작은 먼지들이라는 의미로 fine particle, 미세먼지라고 불러 했습니다. 그래서 WHO나 국제적으로는 미세먼지라고 fine particle이라고 하면 사실은 그거는 PM2.5를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언론이나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해석할 때 지금 현재 우리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외국에서 fine particle이라고 쓰여졌으면 이제 우리 언론은 미세먼지로 번역하고 그걸 PM10으로 이제 잘못 인용해서 있네.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일반 시민들과의 홍보 커뮤니케이션에 아마 이제 혼란이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작은 먼지가 폐까지 도달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폐 내에는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그런 기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자물질이 그 안에 있으면서 계속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자가 이제 예컨대 이제 조그만 먼지가 들어갔다고 보고 그런 것들이 폐포 같은 연약한 부위에 계속 자극을 주니까 염증이 생기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염증 반응들이 일어나서 폐의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입자물질을 생각할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입자물질의 크기로만 우리가 규정한 거고 그 입자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화학적 성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자물질을 구성하는 화학적 성분이 독성이 강한 물질로 되어 있으면 있을수록 훨씬 더 위해가 크겠죠. 근데 아까 2.5를 기준으로 했을 때 2.5 이내의 작은 먼지들은 아까 우리가 이제 발생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거의 자연적인 발생원으로 생기는 입자물질보다는 인위적인 활동의 결과로 생긴 입자물질들이 다 그 작은 먼지들입니다. 그 얘기는 화학적 성분이 굉장히 독성이 강한 것들로 이루어졌다는 뜻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먼지일수록 폐에 많이 도달하고 그리고 그 독성이 많은 물질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염증 부위를 통해서 우리 그 혈관계에도 침투할 수 있습니다. 혈관계에 침투하면은 여러 그 사이토카인, 염증 반응이나 또는 사이토카인들이 분배되는데 그런 것들이 주로 혈액의 응고와 같은 작용을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혈액의 점도가 증가하고 그래서 심혈관 질환을 갖고 있던 분들이 좀 더 부담이 되어서 뭐 뇌졸중이나 심정지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호흡기계에 영향이 있어서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폐 기능의 저하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그게 심혈관계에 들어와서 심혈관 질환과 연관이 되고 그게 일단 심혈관계에 그러한 독성 물질들이 있게 되면 그런 것들이 우리 온 몸을 다니면서 여러 장기와 여러 조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세먼지라는 것이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초미세먼지 특히 작은 것들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온몸에 다 안 좋게 호흡 한 번으로 이렇게 되게 안 좋은 영향을 얻을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전신 질환과 연관이 되어서 최근에 이제 뭐 아까 여기 나중에 질문에도 있겠지만은 이제 우리가 신경계에도 영향을 미쳐서 치매와도 관련이 있고 또는 뇌의 신경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지능이나 이런 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질환과도 지금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게 역학적으로도 또는 국내 연구에서도 그런 것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기사로 접했을 때 방금 말씀하셨던 뇌나 뭐 신경 그리고 뭐 산모 같은 경우는 뭐 태아한테도 영향 미친다고 막 이런 기사들을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런 미세먼지 농도를 이제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한때 미세먼지가 우리나라 수치 기준하고 WHO 그 권고 기준이 다르다고 해서 논란이 됐던 적이 한번 있는데요. 그 어느 정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WHO의 기준으로 보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봐야 되는 걸까요? 그 WHO에서는 이제 미세먼지 등의 그 기준을 2005년에 이제 발표하고 그리고 이제 한 번도 변함이 없다가 2021년에 이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화된 기준에 의하면 이제 초미세먼지의 경우에 우리가 연평균 5 마이크로그램 퍼 큐빅미터로 이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현재 우리나라의 그 이제 초미세먼지의 기준은 15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WHO 기준에 비해서 3배 정도 이제 그 느슨한 기준이죠.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그 초미세먼지의 평균 농도를 보면은 뭐 지금 한 16 정도까지 작년에 가장 높아서 그런 거니까 지금의 농도가 WHO에서 제한하고 있는 권고안에 비하면 약 3배 정도 이미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준의 논란보다는 우리 이제 WHO의 기준은 권고안입니다. 예, 권고안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그 시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 가장 이제 아이디얼한 상태의 그 이제 농도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 1단계, 2단계 이제 단계별로 또 이제 그 제한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각 국가와 이제 시민들의 협의에 따라서 또 국가의 어떤 산업 구조, 뭐 경제력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단계적인 이제 그 기준을 정하도록 지금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현재 그 WHO의 그 권고안보다는 느슨한 수준이긴 하지만 뭐 보통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주변의 OECD 정도의 국가 수준에 비하면 그리 느슨한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추세가 미국도 지금 현재 그 9 마이크로그램 퍼 큐빅미터로 이제 그걸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조만간에 이제 기준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5 정도면 정말 막 날씨 좀 좋을 때 나 볼 수 있었던 수치 같아가지고 오늘 하늘 좀 좋고 날씨 좋다 이럴 때 느꼈던 수치 같은데요. 또 이번엔 단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가 대기 환경 정보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각종 이제 대기 오염 물질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보면은 이제 미세먼지, 뭐 초미세먼지, 황사, 오존 이렇게 되게 정보가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각각 어떻게 다른 건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보통 이제 미세먼지하고 뭐 초미세먼지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 용어로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이 관심에서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농도는 이제 겨울철에 많이 봄철이랑 높고 그다음에 이제 여름철에는 이제 오존 경보들이 가끔 이제 6월달이나 7월달에 나타나는데 이제 오존은 이제 우리가 뭐 쉽게 해서 복사기나 이런 데서 많이 쓰다 보면 비릿한 냄새가 나는 게 오존인데 이 대기 오염 물질로서 오존은 직접 배출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기 중에서 이제 질소산화물이라든가 휘발성 유화물이 이제 햇빛이 강할 때 이게 반응해서 생기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1950년대가 미국의 LA 지역에서 처음에 이제 그 광학 스모가 생겼을 때 그 원인 물질이 이제 그 오존 그래서 이게 눈을 자극한다든가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고통스러운데 처음에는 그게 뭔지 모르다가 이제 알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실은 이제 오존은 겨울에는 이제 그 높지는 않아서 4월 15일부터 10월 15일 그 햇볕이 좀 강할 때 그때 이제 높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 기간 동안만 이제 예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존은 이제 기체상 물질로 어떤 자극성 있는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황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시적으로 쉽게 해서 오늘 바람 미세먼지였는데 바람에 비하면 태풍과 같은 존재다. 항상 오는 거 아니고 이제 그 조건이 형성되면 중국이라든가 몽골 지역의 황토 지역, 뭐 사막 지역이나 이런 데서 이제 건조했을 때 이제 바람의 기상에 의해서 흙먼지가 날려서 바람을 타고 이제 이동해서 이제 어떨 때는 이제 미국까지 어떤 날아간다는 뭐 어떤 위성 사진도 있습니다. 그래서 황사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굉장히 많은 먼지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태풍을 피하듯이
그럴 때는 좀 피하는 게 상책이다. 아.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전에 2002년에 네. 굉장히 심한 황사가 왔어요. 그래서 비행기도 못 뜨고 학교도 초등학교도 휴교하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가 황사 대책을 본격적으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기상청에서 예보를 해와다가 이제 2013년에 미세먼지가 이제 굉장히 국민적 관심을 끄니까 2014년부터 이제 미세먼지 예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말씀하신 대로 황사하고 미세먼지가 뭐가 다르냐, 같은 먼지인데 그래서 이제 통합해서 이제 미세먼지로 통일해서 이제 농도를 예보. 그 전에는 이제 황사에 할 때는 전체 먼지 10마이크로 더 큰 먼지도 측정해서 얼마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미세먼지 농도로 이제 황사가 왔을 때 얼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황사는 이제 전에는 이제 봄철 3, 4, 5월 달 주로 많이 왔었는데 요즘은 막 겨울에도 오고 막 네. 굉장히 좀 빈번하게 또 이렇게 계절에 좀 이렇게 구분 없이 또 오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황사는 일시적으로 굉장히 고농도 그리고 크기가 주로 이제 10마이크보다 큰 먼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사가 왔다 하면 뭐 차 유리창에 흑먼지가 있듯이 네. 크기 때문에 금방 가라앉음. 그래서 아까 이종택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10마이크로보다 작은 그 미세먼지도 일부 포함하고 있어서 이제 농도가 평상시보다는 이제 높아지는 예, 그런 현상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봄이랑 뭐 겨울에는 미세먼지, 네. 여름에는 오존, 여름 예, 가을에는 예. 오존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대기 오염물질 되게 다양한데요, 교수님.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게 미세먼지랑 초미세먼지 주로 이제 몸에 미치는 영향 설명해 주셨잖아요. 근데 오존하고 황사까지 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좀 다른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우선은 오존의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의 대기질의 어떤 변화 또는 현황을 봤을 때 사실은 우리가 시민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물질이긴 합니다. 그동안 좀 저희가 좀 간과했던 측면이 있는데요. 오존은 우리 배 박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화학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물질이고 그 자체로 이제 화학적 반응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얘기는 그러한 물질이 우리 몸에 유입됐을 때 우리 몸의 신체 내에서도 그런 반응을 일으키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산화적 손상이라고 하는 이제 현상입니다. 이제 옥시다티브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네. 사실 우리 몸에서 질병이 일어나는 많은 그 원인이 산화적 손상이라고 이제 저희가 설명되고 있는데 그 중에 그런 것들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물질이 오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하게 되면은 그런 산화적 손상이 일어나고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호흡기계에 이제 일반적인 영향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오존의 이제 건강 영향은 그렇게 설명이 될 수 있고요. 네. 황사나 미세먼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측정을 해보면 황사 시기에 실제로 많은 먼지들이 유입되기 때문에 미세먼지 10마이크로보다 큰 먼지들도 많고 그래서 미세먼지 농도 자체를 측정하면은 한 뭐 두 배 이상씩 높습니다. 어떨 때는 뭐 10배까지 높아지기도 하고 미세먼지 농도는. 그런데 초미세먼지의 농도는 네. 그렇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네. 그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황사 자체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먼지고 그런 것들이 편서풍을 따라서 우리나라에 이제 유입되는 거기 때문에 대체로 화학적 성분도 이제 뭐 토양 성분이 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독성도 상대적으로 낮고 그다음에 입자 물질의 그 크기를 봤을 때도 작은 먼지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졌고 그래서 사실은 황사는 농도가 높은 만큼 그렇게 유해성이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저희가 이제 건강 영향 평가를 해보면 그렇게 많은 건강 영향이 물론 건강 피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리고 나타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크진 않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건강 영향은 우리가 미세먼지에서 나타나듯이 똑같이 이해하면 된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미세먼지, 그 초미세먼지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여기서 잠깐 시민들은 미세먼지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건조해지잖아요. 그때부터는 미세먼지가 말도 못해요. 또 하늘이 뿌옇게 그렇게 심한 날은 이제 중국이 제일 크겠죠, 아마도?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 그렇죠. 미세먼지 때문에 목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건강에 치명적이잖아요, 미세먼지가. 비가 자주 왔으면 좋겠어요. 딱 느껴요 벌써. 공기 질이 안 좋으면 이제 목구멍 이제 목 자체가 좀 안 좋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제 기관지는 안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근데 아무래도 서울에는 이제 자동차가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제일 큰 문제. 근데 그게 이제 그때마다 다른데 중국에서 뭔가 오면은 우해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아예 그냥 오늘 안 나간다 이렇게 칼칼하고 그냥 기침만 나고. 안 좋죠. 기관지도 안 좋고 목도 갈갈하고 기후 변화도 있고 환경 때문에 그러겠죠. 뭐.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재난안전 특집 한반도를 수호하라를 듣고 계십니다. 네, 재난안전특집 깨어나라 한반도 수호단 3부 바람, 미세먼지란 주제로 고려대 보건과학대학 이종태 교수님 그리고 키스트 백이남 동부가 지역대응 초미세먼지 사업단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그리고 이제 그거로 인한 위험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단장님, 그럼 미세먼지가 기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미세먼지는 이제 굉장히 작지만 또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이제 빛을 받으면 이제 산란시키는 거나 흡수하는 그런 특성들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미세먼지는 이제 산란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대기 중에 미세먼지가 많이 있으면 햇빛을 산란시켜서 지구를 이 지표로 못 오게 만드니까 어떤 그 기후 변화 측면에서는 이제 냉각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일부 먼지 같은 경우는 이제 검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빛을 흡수하니까 이제 또 온실 효과가 있고. 근데 이제 총체적으로 보면 냉각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 중국에 먼지가 많으면 이제 어떤 그 기후 변화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그 대신 이제 미세먼지는 가깝고 기후 변화는 먼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을 지킬 거냐, 내 건강을 희생해서 지구를 지킬 거냐, 뭐 그런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아까 자연적으로 이렇게 숲에서 나오는 휘발성 유기화물처럼 우리가 이제 여러 측면을 좀 합리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그 검댕 중에 이제 검댕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그 석탄이라든가 경유를 이렇게 연소할 때 나오는 건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바람 타고 이동하다가 이제 북극의 빙하에도 이제 가라앉으면 햇볕을 받으면 이제 빙하가 녹는 원인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런 물질들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런 그 현상들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구름이 그냥 보면 되게 많은데 그거 생기려면 이제 어떤 씨앗이 있으면 구름이 빨리 생길 수 있거든요. 그 역할이 또 미세먼지가 미세먼지가 없으면 구름이 잘 생성이 안 돼서 비가 안 오게 되고 그래서 실은 그 구름을 생성하게 되면 이제 또 어떤 그 기후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래서 상당히 이 미세먼지는 이제 기후 변화하고 상당히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생기는 것도 굉장히 복잡했는데 아까 들었을 때 다른 영향 미치는 것도 굉장히 복잡하게 뭐 검은색 그런 검댕 같은 경우에는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오히려 얼음이 녹는 거를 더 빨리 하는 게 있고 또 이제 구름 쪽에 있으면은 또 빛을 반사하는 효과가 있어서 또 이제 에너지를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역할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구름을 생성하고 이제 빛 그냥 미세먼지가 있으면 빛 자체를 이제 왔을 때 반사시켜 버리니까 열을 반사시켜서 지구에 못 오게 하는 거죠. 그렇죠. 반사시켜 밖으로 나가게 하니까. 그런 게 가장 기본적인 영향이고 또 구름 생성에 영향을 미쳐서 또 구름이 이제 어떤 태양빛을 또 반사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쪽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미세먼지가 기후에도 이제 영향을 굉장히 복잡하게 이제 미친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교수님 아까는 그러면은 말씀해주실 때 초미세먼지는 어쨌든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 배출되는 게 많다고 하셨었잖아요. 그럼 이게 옛날부터는 없었고 그럼 주로 산업화 이후부터 생겼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이제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은 미세먼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적인 현상, 뭐 그러니까 화산 활동이 활발했을 때나 뭐 이런 그때도 사실은 주변에 미세먼지가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산불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거는 인류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명 현상을 유지하는
그때부터 이미 있었던 자연적인 현상이고 네. 그리고 이제 인간이 불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지금도 이제 선사 시대의 유적지 이제 동굴이나 이런 데를 보면 그 안에 이렇게 검댕이 묻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안에서 불을 지폈다는 거고 사실은 불을 지피게 되면 거기에 불완전 연소된 물질들 또는 검댕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미세먼지 형태로 그 당시에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인류가 이제 살면서 그런 것들은 무시하고 그게 이제 우리 인간들의 건강에 위협을 줄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공기는 일종의 이제 공유제로서 언제나 그냥 풍부하게 있고 뭐 우리가 숨쉬는 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20세기 초반 이제 1930년대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각 큰 커다란 주요 도시에서 대기오염의 증가로 인한 대규모 어떤 그 피해들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930년에는 유럽의 이제 벨기에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 뭐 48년에는 미국의 펜실베니아의 도노라 도시에서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 이전에도 이게 20세기 들어오면서 이제 도시마다 그러한 경험들이 했는데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공기 또는 미세먼지를 포함한 이런 공기오염에 대한 어떤 규제 필요성 또는 오염의 그 위협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는데 1952년에 네. 런던 스모그라고 하는 이제 대규모 사건이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1952년 12월 5일부터 한 일주일 동안에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매연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이 급속히 증가합니다. 한 5일 동안에 그 5일 동안에 그 농도가 굉장히 증가했는데 그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 그 한 일주일 동안에 런던 시내의 초과 사망자 수가 한 4,000명 정도가 증가합니다. 4,000명이요? 이게 이제 4,000명이 이제 증가했다라는 게 감이 이렇게 잘 없을 텐데 서울 시내 지금 우리 인구 1,000만 명 정도의 서울 시내의 하루 평균 사망자 수가 사고사를 빼고 한 100명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0여 명 정도가 이제 우리가 서울 1,000만 명 인구가 이제 그렇게 사망한다고 보는데, 근데 일주일 동안에 4,000명의 초과 사망자가 지금 현재 21세기에 서울에서 그런 사망자가 발생했다면 대단한 사건이고, 그렇죠. 그게 1952년 당시에 런던에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 저희가 이제 추산을 하면 4,000명 정도의 초과 사망자인데 최근에 그 조사 다시 재분석한 거에 의하면 그 당시에 매연 때문에 12,000명 정도의 초과 사망자가 그 런던 스모그 때 발생한 것으로 이제 재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대단한 사건이었고,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영국을 비롯한 각 나라들이 오늘날 공기청정법이라고 하는 대기오염 이제 관리법 그 법들을 만드는 이제 그 근거가 되고, 그때부터 이제 각 나라들이 이 공기오염이 이게 그냥 가만히 놔둬선 안 되고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고 나를 사망케 할 수 있구나, 이런 이제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우리가 이제 미세먼지에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큰 이제 사망과 관련된 사고가 일어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연구가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보니까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1군 발암물질로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심각하게 이제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분야인데, 근데 방금 예로 들어주셨던 곳이 뭐 벨기에, 미국, 뭐 런던 이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제 그 뭐라고 하죠? 이렇게 도시화가 된 곳들이잖아요. 근데 WHO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주로 빈공국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교수님?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들 수 있는데요. 우선은 우리가 고소득 국가들, 현재 고소득 국가들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이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한 관리 기준 또는 이제 관리 방안들이 잘 마련되어서 잘 지켜지고 있는 반면에 저소득 국가는 이제 그런 기준이 없는 국가도 있고 일부 국가는 이제 그런 이제 그 대처 방안들에 있어서 이제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 그 고소득 국가에 비해서 저소득 국가들에 있어서의 대기오염도가 미세먼지 같은 그 대기오염도가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높고, 그리고 그 지역의 그 이제 그 어떤 여건이 그 의료 시설의 그 완비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부족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어떤 건강 상태도 상대적으로 열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중첩되어서 이제 저소득 국가에서 좀 더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특히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걸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바깥에서 실외에서의 미세먼지를 걱정하곤 하는데, 특히 저소득 국가에서의 그 미세먼지 노출은 외기도 외기지만 실내에서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실내에서 주방의 어떤 환경들을 보면 아직도 그 이제 우리가 뭐 나무나 뭐 석탄 같은 것들을 그 이제 그 주방에서 어떤 연료로 쓰고 거기서 직접적으로 미세먼지가 배출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실내 공기로서의 미세먼지가 좀 더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그게 직접적으로 그 저소득 국가의 시민들에게 건강 피해를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미세먼지가 이제 WHO에서 1급 발암 물질 미세먼지 맞습니다. 이거는 파인 파티클의 우리나라의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PM 2.5가 초미세먼지가 사실은 1급 발암 물질로 규정된 겁니다. 그렇죠. 이게 용어의 기준이 다르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게 사용되는 이게 사실은 사회적 그 혼란 내지는 비용을 굉장히 그 부과하는 것 같습니다. 용어 사용도. 그렇죠. 네. 전문가들은 이걸 이해하는데, 그렇죠. 이제 기자님이나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그냥 그들 파인 파티클을 미세먼지로 번역해서 맞아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PM10으로 이제 맞아요. 이해가 되니까 혼란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럼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초미세먼지가 세계보건기구에서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지금 그 교수님께서도 그렇고 이제 얘기가 나온 게 가난한 나라에서 미세먼지 문제가 지금 더 심각하다는 얘기를 저희가 했는데요. 그럼 단장님, 그럼 이게 관리가 가능할까요? 뭐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리 방안이 마련돼서 좀 이제 줄어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이제 실은 이제 선진국은 지금 이제 굉장히 뭐 미세먼지 농도도 낮고 그렇지만 아까 이종태 교수님 말씀하실 그분들은 사람이 죽는 것까지 어떤 흑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다 이제 있어서 네. 실은 이제 이게 개도국이나 이런 데서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이제 미세먼지의 어떤 중요성을 건강 측면에서 인식이 좀 낮고, 그건 이제 경제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우선순위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삶의 질. 근데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제 가능한 게, 아까 그 후진국 같은 경우에 1차 산업, 농업이라든가 뭐 이런 쪽 위주로 먼저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많은 아까 연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래서 실은 간단히 가옥 구조만 개선해도 상당히 그런 노출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일단은 제일 먼저는 인식, 교육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간단한 것들부터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이제 그 보일러라든가 뭐 이런 것들 또 개선하고, 이제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기가스 처리 장치들이 지금 많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집진 장치라든가 뭐 질소 산화물 탈출 장치라든가 또 발전소에서 황성분이 석탄에 많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나오는 황성분 때문에 먼지 농도가 많아졌는데 이 탈황 설비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설비입니다. 그래서 그런 설비들을 저희도 한 2000년대 전후에서 설치를 해서 그 뒤로 또 많이 좋아지고 뭐 그런 어떤 그런 설비들 기술들은 있는데 거기에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실은 중국 같은 경우도 2001년에 WTO 가입한 다음부터 경제가 굉장히 성장하면서 그런 영향을 우리가 점점 더 크게 받다가 2013년에 1월 달에 굉장히 한 달 정도 엄청난 이제 미세먼지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베이징은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민들이 이제 우리는 못 살겠다니까 이제 정권 차원에서 이제 이걸 개선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사업장이나 이런데 또 외곽으로 우리나라도 서울에서 다 이제 바깥으로 하듯이 그런 정책들을 또 강력하게 해서 이제 그런 영향 때문에 이제 좀 우리가 조금 더 영향을 덜 받게 되는. 그래서 실은 이제 어떤 인식도 필요하고 경제력이 뒷받침이 돼야 되고, 또 거기 정부에서 또 그걸 실행하려는 어떤 법 제도 이런 것들이 같이 되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뭐 예로 보면 이제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이제 영국 같은 데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 당시 1950년대에는 이제 주로 석탄을 많이 썼던 건데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석탄을 이제 좀 줄이고 이제 그다음에 뭐 석유라든가 또 우리 도시가스 쓰고 그다음에 전기 쓰고 이렇게 이제 고급 연료로 쓰면 그런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되는. 근데 그게 고급 연료를 쓴다는 얘기는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거기에 돈을 그렇죠.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같이 가면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뭔가 아까 다른 과거 사례도 그렇지만 한 번에 큰 사건이 있어야 네. 인식 전환이 확 되면서 네. 이제 그렇게 제도까지 갈 수가 네.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연구를 계속 하시고 계시잖아요. 우리나라도 뭔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보신가요? 아니면 어디까지 관리 수준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이 부분은 아마 배 박사님께서 더 이제 명확하게 계실 텐데 네. 아까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관리를 엄격하게 또는 계속 강화했기 때문에 사실은 자료에 의하면 개선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염도는 개선되었는데 미세먼지의 건강 영향의 특징은 이제 그 역학적인 관점에서 문턱값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턱값이 없다라는 거는 안전한 영역이 없다. 안전 영역이. 그 얘기는 미세먼지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시민 건강에 좋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현재 우리 국가나 이제 그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을 해서 여러 노력들을 해서 그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데이터에서 이제 감축되는 게 보여지고는 있는데, 아까 이제 WHO 그 기준, 권고 기준도 이제 훨씬 낮은 수준에서 됐듯이 여전히 이렇게 우리가 개선해야 될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 아직까지 지금 잘해왔지만 앞으로도 갈 길이 좀 더 있다. 그게 시민들의 건강보호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좀 더 낮은 농도로 우리가 이제 관리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농도가 낮을수록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리는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앞서 잠깐 말씀해 주시긴 하셨는데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을 때 정말 온몸에 영향을 안 미치는 게 없었잖아요. 그 초미세먼지에 관한 영향이. 그래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최근엔 뇌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게 이제 정신 건강까지도 영향을 미친다고 나왔는데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작용이?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그 우리가 그 폐포의 염증 부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혈관계로 이제 일단 그 미세먼지의 일정 성분이 또는 미세먼지 입자가 이제 침투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순환기계를 통해서 온 조직에 이제 장기와 조직에 갈 수 있고요. 그게 이제 뇌혈관에 가서 뇌 신경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뭐 우리가 명확하게는 뭐 치매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그 혈관성 치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유의하게 미세먼지와 연관이 있다는 게 밝혀졌고요. 또 그런 것들이 뭐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질환에 영향을 미친다는 역학적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제 명확하게 이제 확인되어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많은 역학 논문에서 이제 우리가 우울증 또는 그 뭐 정신질환 일부 그리고 이제 그 혈관성 치매 이런 것들은 미세먼지의 그 농도와 연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 그 미세먼지가 이렇게 우리 몸에 한번 들어오면 이게 배출이 되긴 어려운 걸까요, 교수님? 아까 이제 폐포에는 그거를 제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고 이제 폐포에는 이제 우리가 산소와 이산화탄소 교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안에 공기의 흐름도 굉장히 느립니다. 속도도. 왜냐하면 머무르면서 충분한 거기 있는 산소가 우리 몸에 들어와야 되고 또 CO2가 바깥으로 배출돼야 되고, 그래서 거기는 일단 침투하면은 뭐 배출될 수 있는 건 없고, 배출된다면 그게 아마도 이제 순환기계로 들어와서 혈관계로 와서 혈관계 내에서 이렇게 돌아서 나오는 뭐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 KBS 라디오 재난안전특집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죠. 깨어나라 한반도 수호단. 네, 여러분은 지금 재난안전특집 깨어나라 한반도 수호단 3부 바람, 미세먼지란 주제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이종태 교수님과 키스트, 백이남, 동부가 지역대응 초미세먼지 사업단장님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여태까지는 미세먼지 피해에 대해서 저희가 주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는 이제 미세먼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
앞서 단장님께서 미세먼지 그리고 초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네. 주로 이제 어떤 방법이 있고 그리고 그 효과도 이제 검증이 된 게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그 저감 그 장치나 기술들은 이제 배출원에 따라 다른데요. 특히 이제 미국 LA 지역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이제 굉장히 큰 배출원이 되기 때문에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어떤 삼원 촉매 장치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경유차 같은 경우는 이제 매연 여과 장치를 이제 다 장착한다든가 또 아주 대형차 같은 경우는 또 질소 산화물을 저감할 수 있는 어떤 SCR 장치 같은 걸 이게 이런 장치들은 이제 굉장히 시험을 하고 또 실험실에서 테스트를 거쳐서 성능을 이제 인증을 받아야만 또 장착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하니까 이제 내구성이 뭐 몇 년, 뭐 10년 뭐 이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그런 성능이 보장된 어떤 장치들을 달아서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모에 따라서 그리고 주 배출원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제 집진 장치도 이제 어떤 그 필터 방식이 있고 뭐 전기식 방식도 있고 그다음에 뭐 아주 이제 간단하게는 뭐 사이클론이라든가 이런 그 어떤 몇 가지 종류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규모가 집체보다 훨씬 큰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근데 그 대신 이제 큰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장치들을 이제 의무적으로 달고 그거 정부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제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비용적인 부분들 또 이제 나오는 양이 많지는 않아서 이제 관리가 조금 소홀히 한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이동하는 이제 아까 뭐 자동차 얘기했는데 우리가 건설 기계라든가 농기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은 이제 굉장히 어떤 관리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거기서 나오는 것도 이제 일부 지금 이제 개발해서 장착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장치들은 다 이제 국가에서 이제 그 어느 정도 뭐 제도를 만들어서 성능을 충분히 이제 인증을 한 다음에 장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제 약간 이제 또 실제로 운행하다 보면 이제 좀 문제점들이 있는 것들은 이제 주기적으로 어떤 그 점검을 통해 가지고 이제 보완을 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줄이는 어떤 저감 기술인데 실제로 이제 또 그 미세먼지가 줄어드는 속도는 굉장히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 어떤 건데 일단 개인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또 노출을 줄일 수 있는 네. 그 노출은 이제 개개인들이 어떤 생활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공기청정기가 그런 거죠.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거. 근데 밖에 나갔을 때는 이제 우리가 보건용 마스크를 쓰는 게 어떤 그 개인적으로 이제 어떤 그 미세먼지 어떤 그 호흡량을 줄일 수 있는 어떤 대응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말씀 들어보면은 기술이 거의 이제 좀 있어야지만 좀 저감을 할 수 있어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빈공국에서 더 이제 있을 수 있는 줄이기가 어려운 이유를 좀 설명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 교수님 아까 빈공국이라고 이제 저희가 국가적으로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빈공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더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나라 안에서 따진다면은 그럼 혹시 취약계층 쪽에서 더 미세먼지 피해가 크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이제 취약계층의 정의를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로 보고 있는데 우선은 생물학적 민감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미세먼지라는 것이 사람을 가리진 않을 텐데 네. 어쨌든 미세먼지에 노출되었을 때 나타나는 건강 피해는 사람마다 또는 어떤 지역에 사는 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취약계층이라고 한다면 우선은 생물학적 민감군은 어린아이나 노약자 또는 기저질환자들이 이제 주로 이제 동일한 농도의 미세먼지에 노출되더라도 건강 피해가 크게 나타나는 취약계층이고요. 또 하나는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계층의 사람 또는 그 낮은 계층에 살고 있는 분들이 미세먼지에 좀 더 취약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의 특성상 낮은 그 사회경제 수준 낮은 계층의 지역은 주변에 그 미세먼지의 배출원들이 좀 더 많이 상대적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오염에 이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개인의 그 사회경제 수준이 낮으면 뭐 이제 우리가 의료 시설에 대한 그 어떤 그 접근성이나 또는 이제 그런 또는 뭐 다른 여타의 그 건강에 그 중요한 부분들에서
그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동일한 미세먼지에 노출되었을 때 건강 피해가 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미세먼지 등 이제 기후 변화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이제 공정과 정의적인 시각에서 좀 논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배출은 사실은 우리가 이유가 있어서 그게 배출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배출하면서 또는 그게 생성될 때 그 한쪽에서는 그로 인한 편익, 경제적 편익을 얻는 이제 어떤 그 부류 내지는 그 이제 그 일정한 집단이 있는 것이고요. 근데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피해로서의 건강 피해로서의 비용은 그 배출한 사람들이 책임지기보다는 모든 시민들, 특히 취약계층들이 직접적으로 그런 것들을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지금은 이제 좀 더 공정 또는 정의적인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 좀 더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되게 환경이나 생활 측면에서 개개인에 미치는 그 오염도나 그런 영향이 굉장히 크네요. 차이가 크네요. 그러면 네. 엄청 그러면은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오염도가 높은 상황에 노출되는 가능성이 더 높게 되기 때문에 경제 사회적 그런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또는 같은 오염도에 노출되더라도 생물학적 민감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현되는 그런 증상 같은 게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은 이렇게 취약계층들을 위한 대책도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단장님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미세먼지가 이제 맨 처음에 2013년 이후부터 이제 막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서 가장 먼저 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취약계층 이제 어린이 학생들이기 때문에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다 이제 보급하고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에는 거의 다 공기청정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뭐 노인 복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또 이제 그 미세먼지가 이제 좀 높아질 때는 이제 보건용 마스크를 이제 실외에서 목에 작업하시는 분들 뭐 이런 것들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어떤 예가 되겠고요. 또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제 그런 이제 우리가 인구가 막 줄어가지고 이제 서울에도 학교를 막 이제 폐교한다고 그러던데. 네. 그 캘리포니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하고 생활 패턴이 다르지만 이제 그 고속도로 차들이 많이 지나가는 지역에 또 이제 저소득층이 주로 살고 그래서 그런 거 건강 영향 조사를 했더니 어떤 그런 그 고속도로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이제 환경 정의 측면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또 보호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떤 신축 학교는 이제 고속도로에서 뭐 500피트 이내에 지으면 안 된다는 그런 법제도.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워낙 그런 게 뭐 많이 있어가지고 인식이 없지만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떤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제도화 시켜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서울시라든가 재건축도 많이 하고 뭐 할 때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그 반영이 되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어떤 뭐 환경 복지 얘기하지만 결국은 이제 미세먼지의 어떤 그런 배출의 원인이 결국 에너지 사용 때문에 생기니까 결국 이제 그런 우리가 겨울에 막 이게 난방이 안 된다고 뭐 저소득층에 대해서 연탄을 뭐 기하는데 연탄은 저급한 연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해주면 그게 또 이런 미세먼지 노출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그런 대책들이 이제 필요한데 교수님 그러면은 당장 솔직히 사람들은 이제 자기 실생활에서 줄일 수 있는 방법,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실생활에서 이제 개인들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이게 뭐 사실은 항상 뭐 이런 데서 이제 하시는 질문인데. 그 미세먼지의 그 전체 우리 사회의 그 배출량을 보면 사실은 뭐 산업활동 결과로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들의 일상생활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이제 있을 수는 크게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우리가 기후 변화 같이 그런 이제 것들과 같이 이제 고민한다면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적게 쓰는 생활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고요. 그게 이제 미세먼지 배출에도 영향이 줄 것이고요. 이제 또 다른 측면은 우리가 기후 변화 관련해서 온실가스 저감과 관련해서 뭐 탄소 발자국이나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인센티브들을 주거나 아니면 우리가 공산품을 구매할 때 이제 그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배출했는지 그 물건을 생산할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미세먼지 배출량에 대한 질문.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 배 박사님이 이제 공기청정기 사례를 많이 드시는데 이제 공기청정기라는 게 이제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건데 사실은 어느 누구도 그 공기청정기를 생산할 때 얼마만큼의 미세먼지를 배출했는지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시민 운동으로 저희가 된다면 회사에서 제조업체에서 좀 더 미세먼지를 적게 배출한 그 산업 구조를 가지고 생산한 것을 홍보화해서 그래서 소비자들이 그런 것들을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그리고 그런 표시제를 우리가 가져간다면 아무래도 기업들은 그런 것들이 프레셔가 되어서 뭐 그 미세먼지 배출과 관련해서 적게 줄이는 그런 공정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아질 수 있으니까 시민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런 것들을 시민 운동으로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것들을 뭐 생각하고 제안해 봅니다. 확실히 인식이 가장 중요하네요. 네. 그 아까 앞서 말씀해 주신 사례들도 그렇지만 공기는 진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잖아요. 숨을 안 쉴 수가 없으니까요. 그럼 이제 개인이 하는 건 이제 인식 전환이라 한다면은 그럼 단장님이 보셨을 때 정부나 기업이 무엇을 해야 될지 당장 시급한 게 어떤 게 있을지 말씀 좀 간략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실은 이제 2016년 이후에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대책들을 세워가지고 아까 법도 만들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은 이제 아까 미세먼지가 이제 직접 배출되는 것뿐만 아니라 공기 중에 생기는 2차 생성 이런 부분은 이제 굉장히 관리가 우리가 그 어떤 기체상 물질이 어떻게 서로 반응하는지를 모르면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어서 결국 이제 과학적인 어떤 그 접근법이 필요한데 아무래도 이제 그 정부 담당하시는 분들은 좀 더 단순하고 이런 걸 어떤 더 선호하는데 그렇더라도 이제 그런 과학적 근거 기반의 그런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해야만 이제 저희가 어떤 미세먼지 지금 16이라고 하는데 더 낮추는 데는 굉장히 더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뭐 어떤 방법, 뭐 패러다임의 어떤 전환 내지는 이제 그런 인식은 하고 있는데 진짜 그걸 정책에 좀 녹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그 아까 중소사업장이라든가 뭐 농촌 지역이라든가 좀 이렇게 좀 어떤 그 열악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정책을 발굴해서 또 지원도 하고 또 대응책을 마련해야만 어떤 실제적으로 또 이제 어떤 그 미세먼지 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기업에서는 이제 좀 중규모 이상 기업은 이제 설비를 투자하는데 이제 그런 정보 공개를 좀 꺼려야죠. 네. 물론 이제 국가에서 법적으로 하라는 거는 하는데 그래서 좀 더 투명하게 하고 또 이제 좀 더 이제 어떤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떤 자기 자동차의 배기가스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자체적으로 또 연구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그 많이 팔고 이런 기술적으로는 하지만 그런 영향에 대해서 사회적인 그런 거 영향에 대해서는 거의 소홀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터질 때면 이제 뭐 어떻게 할지 우왕좌왕하는데 이제는 그런 자기가 어떤 생산하는 제품이나 그런 과정 중에서 어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좀 자발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좀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가장 좀 어떤 우리가 글로벌 기업으로서 어떤 취약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여태까지도 많이 줄여왔긴 하지만 앞으로 더 줄이려면 더 어려울 테니까 빨리 이렇게 뭐 패러다임 전환이나 인식이라든지 그런 게 또 빨리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여태까지 짧고도 긴 시간 동안 바람 미세먼지 시간에 이제 두 분께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한반도 수호단으로 두 분께서는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을 짧게 이제 한 문장 정도로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먼저 하실까요?
한 문장으로 하려니까 참 쉽지 않은데요. 네. 그 예전에 하여튼 미세먼지는 침묵의 살인자라는 말을 이제 저희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잘 인식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우리의 호흡을 통해서 우리 몸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침묵의 살인자라고 영향을 줬고요. 이 배출 특성이 이제 우리가 1980년대 이전만 해도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고 대기오염이 나오면 그게 사실은 경제적 가치로 이제 우리가 봤는데 오늘날은 그것이 우리가 이제 그 건강의 비용으로 저희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완전 달라진 인식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는 뭐 간단하게 불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 우리가 불 관리요? 예. 우리가 불 관리는 어떤 화재 예방 차원에서만 생각했는데 결국 불을 떼면 이제 CO2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 이제 기후 변화도 이제 좀 예방하고 그다음에 불을 떼면 이제 오염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실은 불 관리의 첫 번째는 이제 집에서는 이제 조리하는 과정이 연소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뭐 이렇게 내연기관차들이 많기 때문에 자동차 결국 이제 주방의 조리하고 자동차 관리가 가장 국민들이 잘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BS 라디오에서 마련한 재난안전특집 깨어나라 한반도 수호단 세 번째 바람, 미세먼지를 보내드렸습니다. 함께해 주신 고려대 보건과학대학 이종태 교수님과 키스트의 백이남, 동부가 지역대응 초미세먼지 사업단장님 두 분 고맙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KBS 라디오 추석 연휴에 보내드리는 재난안전특집 깨어나라 한반도 수호단 3부 바람, 미세먼지 이만 마치겠습니다. 저는 보도본부의 김세영 기자였고요. 내일 이 시간에 네 번째 시간 물, 바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한가위 연휴 보내세요.